타기관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진단을 받고 이제 저한테 다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뭔가 부모님 보시기에는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타기관에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저한테 온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냥 무뚝뚝한 성격의 아이인 경우,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인 경우에는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 좀 어렵죠?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말도 적합하게 못 나오고 동문서답적으로 말이 나온다. 그래서 뭐 수용성 언어장애라는 진단을 하기도 하고, 뭐 DSM에서는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장애 이런 진단을 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영어를 잘 못한다고 치면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단어는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이 하는 전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죠. 그럼 단어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질문과 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이제 제가 하는 의사소통이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들과처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 애들은 understanding, 언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 애들은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인 애기들은 애기 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 애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생후 18에서 24개월경에 이 문법,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문법 프로그램이 약하기 때문에 문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어를 들을 때 단어는 들리지만 그 전체 문장이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경까지는 사람하고 상호작용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저 선생님이 뭐라고 길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들이 갖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혼자 놀게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어른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엄마 등 뒤에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자폐 스펙트럼 애들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이제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를 가진 애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방에,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거나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가 아니어도 그 문법 프로그램이 약한 사람들은 뭔가 누가 말을 길게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좀 이제 공대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공대형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건 굉장히 빠른데 말귀를 알아듣는 힘이 굉장히 약해서 자꾸 동문서답한다. 우리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돈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조금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24개월에서 32개월경에 어디서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누구하고 먹었어? 무엇을 먹었어? 라고 물었을 적에 앞에 있는 의문 대명사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먹었어? 만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었어? 그래도 많이. 어떻게 먹었어?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후 24개월에서 32개월이라는 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발달 특성이 혹시 이런 형태의 장애가 있지 않은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문법 쪽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생후 24개월에서 3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냐 하면은요, 자기 혼자서 말은 길게 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림책에서 읽어준 그 문장을 그대로 기억을 해서 상황에 맞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질문을 했을 때는 도망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친밀도가 굉장히 높고 애정을 받고 싶은 애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질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막 말을 해요. 자기가 혼자 중얼중얼 밥을 뭘 먹었어요? 아니면 그림책에서 엄마가 읽어준 문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해서 말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그 시각적 그 분별력, 인지 능력의 문제가 없으니까 퍼즐 놀이 같은 것을 상당히 잘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IQ가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정상인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고,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게 이제 이런 그 understanding, 문법 이해가 안 되는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 애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특성이 단어는 기억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단어는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볼펜이다, 이거는 까만색이다, 아니면 이건 뭐 보라색이다, 이건 뭐 오렌지색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물명 인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발달 평가를 했는데 전체 지능이 자기 나이에 60% 정도 된다. 그래서 인지 치료를 하고 언어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물명 인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계속 사자 그림 보여주면서 사자, 호랑이 보여주면서 호랑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한 번씩만 보여줘도 사물명 인지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인 아기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 이제 한 48개월 이상을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48개월, 60개월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애들이 사람을 회피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미국 사람이 오면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따로 놀거나 그래서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인 애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니까 48개월 이후에 오는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었는지 아니면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였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친밀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밀감 쪽의 프로그램이 약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증가시켜주는 이제 놀이치료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수용성, 표현성, 복합 언어 장애인 경우에는 understanding이 힘든 거니까 단어가 아니라 문법 이해를 도와주는 언어 치료 혹은 인지 치료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비슷한 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결국 이 아이가 어떤 장애였는지를 또 분별하는 것은 전문가 역할이니까 전문가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24개월 이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서 설명해 주셔서 자폐 스펙트럼인지 언더스탠딩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